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딩이나 되라. 그런데 실제로 초딩이 초인이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철학이 유행이라는 거 아시나요? 서점에 가보면 철학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서도 철학 관련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쉽고 재밌게 즐기는 콘텐츠였나요? 오히려 철학은 지루하고 어렵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실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학문 아니었나요? 최근엔 장원영님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왜 사람들은 현대에 와서야 뜬금없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오늘은 장재형 작가님의 마흔에 읽는 니체를 통해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여버렸다 고 선언한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만 알아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쌉가능이지만 개인적으로 니체의 삶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의 삶에 녹여서 우리가 겪는 고통, 절망, 실패, 실직, 거지 같은 인간관계, 허무, 권태로움 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럼 책을 읽기 전에 니체의 인생을 짧게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마흔에 읽는 니체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1844년 독일 작센-안할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한 목사셨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심이 매우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걸 보면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출발점이 있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니체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남동생마저 돌연사하면서 니체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외조모와 숙모, 온통 여성들뿐인 집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니체의 내성적인 성격과 인간관계 형성 능력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척 똑똑했던 니체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젤 대학교의 고전문헌학 교수가 됩니다. 최연소 교수로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편두통과 시력 저하 문제, 소화장애 같은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10년 정도 후에는 교수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럭키 니체인 건가? 대학생활에서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니체의 인생 중 가장 큰 사건 3가지를 뽑자면 대학생 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홀린 듯 빠진 것, 교수 시절 음악가인 리하르트 바그너와 깊은 우정을 쌓은 것, 뭐 나중에는 손절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가 흠뻑 사랑에 빠졌던 루 살로메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도 다 겪는 일들입니다. 종교나 책,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어떠한 사상이나 학문에 깊이 몰두하는 것, 너무 잘 맞고 죽고 못 사는 친구랑 잘 지내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절교를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고 너무나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지요. 이러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니체 사상의 뼈대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니체 사상을 알고 나면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누구나 다 고백했다가 차인 경험은 다들 있으실 테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바그너와 절교한 후 얼마 안 돼서 대학 교수 생활을 그만둡니다. 절교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니체의 친구인 파울 레의 소개로 루 살로메를 만났는데 루 살로메는 러시아 출신으로 금발과 푸른 눈 그리고 우아한 자태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와 교류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눈빛과 태도까지도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니체는 살로메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니체를 거절했죠.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완전히 철벽을 치면서 영원한 친구로 남자고 했습니다. 니체, 파울레, 루 살로메 셋이서 영원한 우정의 삼위일체를 이루자고 하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니체의 친구인 파울레, 베데킨트, 프로이트 등도 그녀에게 모두 차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드레아라는 학자와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냥 계약적인 결혼이었고 실제로는 15살 어린 연하남 시인 릴케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릴케조차도 나중에는 너무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이유로 살로메가 찼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로메에게 차인 충격과 바그너와의 절교, 정신 이상, 신경쇠약 등 고통을 안고 그는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 후 여행과 사색을 통해서 그의 엄청나게 난해한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탄생시킨 후 정신 이상증을 보이며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돌봄을 받으며 지내다
1900년 55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니체의 핵심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이자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실존 인물인데,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악은 나쁜 것이다 같은 도덕이 시촉격인 인물입니다. 책에선 우리의 차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철학 강연이 아니라 광대가 줄타기 공연하는 걸 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곧 줄타기 광대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광대가 나타나 먼저 줄을 타던 광대를 밀어버렸습니다. 광대는 줄에서 떨어져 즉사했고 그리고 다른 광대는 비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죽어가는 광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보다 정신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신이 죽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기존의 신념과 도덕,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가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라투스트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줄타기 공연은 끝난 건가요?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초인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말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인은 이제 신이 죽었으니 신이 없어도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창조하며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이고, 반면 인간 말종은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이 초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말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간 말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간 말종을 주십시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삶이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지 않으면 후회할 삶을 끝없이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사는 거지. 진짜 최악이다. 똑같은 상사, 똑같은 월급, 똑같은 스트레스. 언제 끝나?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뭐 먹고 살만하니까요. 차라투스트라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는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말종으로 남을 것입니까? 이렇게까지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제가 나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짧게 요약하다 보니 이 정도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인생을 산 니체를 알았으니 마흔에 읽는 니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책 마흔에 읽는 니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흔이 되면 인생이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렵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러한 고민이 든다면 니체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니체 철학이 마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마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흔이 되면 흔히들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니체는 그동안 남이 정해준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둘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이 정해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째, 비난하지 말고 자기 삶에 집중하라. 니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며 남이 뭐라고 하든 결국 인생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고정관념을 의심하라. 세상에는 수많은 당연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니체는 그 당연함을 의심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길 권유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라. 니체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름다운 것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며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여섯째, 고독을 감당할 힘을 길러라. 니체는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흔이 되면 주변의 인간관계가 변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때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곱째, 디오니소스적 긍정,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니체는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이를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술과 열정, 혼돈과 자유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의 삶을 인간과 연결지으며 삶은 통제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도 즐길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지만 니체는 삶이 주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라고 조언하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디오니소스적 긍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가장 핵심적인 7가지 내용입니다. 결국 니체가 주장한 것은 남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삶인 거죠.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울림을 전부 전달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네요. 그 울림을 모두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직접 접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니체의 철학이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니체 하면 흔히 신은 죽었다, 정신병 괴짜 같은 난해한 내용들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마흔에 읽는 니체를 통해 만난 니체는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인과 인간 말종으로 구분되는데 인간 말종은 그저 편안함만 추구하며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마흔이 되면 누구나 이런 삶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익숙한 일상, 편안한 관계들 속에서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초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 말종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흔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디오니소스적 긍정 개념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주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과 혼돈까지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진짜로 럭키 니체가 원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니체는 고통을 껴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중2병 같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라는 저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니체는 마흔 이후의 삶에서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기준이나 SNS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내 안정적인 직장, 재산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면 누군가의 성공과 행복이 가득한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성공을 과대광고하는 사람들로 넘치니까요. 한국인들 중에 성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니체의 말도 결국 너무 뻔한 소리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니체가 여전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니체는 이 점을 예리하게 파고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인 것인가?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영원회귀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그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늘 후회만 하며 남 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억지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반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영원하기의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에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을 만큼 피로써 살아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바꿔라.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돌아서라. 니체는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은 그저 우리가 찾아야 할 뿐. 신은 죽었지만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았기에 이제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하고,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더 창조적인 사람, 스스로 가치를 세우고 삶을 예술처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설명드려야 할지 몰라서 초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초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초인이 되기까지 3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3단계입니다. 먼저 낙타는 짐을 지고 묵묵히 걷는 존재입니다. 사회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정해준 길대로, 남들이 가는 길대로. 그래,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참고 견디고 조용히 따르는 상태.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사자입니다. 드디어 인간이 깨닫습니다. 야,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사자는 외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기존의 도덕, 전통, 권위, 신앙, 이런 거 다 때려 부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마지막은 어린아이입니다. 엥? 갑자기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모래사장 놀이를 하듯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기존 걸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죠. 초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짜놓은 인생 말고 자기 손으로 인생을 새로 쓰는 사람. 니체는 말합니다. 초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낙타처럼 짐을 지고 사자처럼 반항하고 마침내 아이처럼 창조하라. 새로운 길은 불확실합니다. 그 길에는 실패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너는 너의 춤추는 별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니체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끝으로 바그너와 왜 절규했는지와 제가 니체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드릴 건데, 다른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죽고 어릴 때부터 신에 대한 회의가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체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독교와 깊이 연관된 왕권의 몰락,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새로운 권력자인 부르주아가 탄생하는 시기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누가 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예민한 니체는 100년도 더 빠르게 알아차린 겁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를 통해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신은 죽었다고, 우리 인간들이 산업혁명으로 신을 죽여버린 거라고. 서양 철학 중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신과 인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플라톤 또한 이데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관념적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원론처럼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둘은 하나다 라고 보는 게 일원론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이고 세상 또한 나이다 같은 동양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의존하던 인간이 신을 죽여버렸으니 이제 신은 없어지고 인간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사상은 이원론보다는 일원론에 가깝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그너의 사상은 이원론에 가깝습니다. 주로 신과 인간의 갈등이나 독일과 비독일로 나누는 민족주의적,
반유대주의적 기독교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니체의 사상과는 맞지가 않죠. 처음부터 둘의 사상은 뼈대부터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이 드라마틱하게 고함을 지르고 싸운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니체 대 바그너 같은 책을 내기는 했으나 그저 조용한 결별이었죠. 나중에 나치당이 니체의 사상도 이용하기는 했지만 바그너의 사상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니체가 흥미로운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의 고민을 꿰뚫고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되면 결혼하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SNS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넘치고 누구는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강남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 친구가 의사와 결혼을 했다. 타인의 성공한 삶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그런 타인의 삶을 의식하지 말고 초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한 니체도 사실은 실패자였습니다. 니체는 평생 인정받지도 못했고 말년에는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밀고 나간 니체는 현대인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유튜버를 하겠다고 100번 말하고 안 하다가 니체를 만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작은 초인이 되어서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제작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